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9일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바로 그날 제가 찾아갑니다.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는지요? 라고 묻는 와중에도 사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안부의 어떤 말씀인가 잘 압니다. 너무너무 덥죠? 오늘도 덥습니다. 추석 명절 느낌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하더군요. 가을 추가 아니라 여름 하자 해서 하석이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무더운 그런 그 연휴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송편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 추석 때 사실 송편을 못 먹었습니다. 뭐 굳이 먹을거리가 많은데 웬 송편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복날엔 복다림 음식을 먹고 또 뭐 이 연말 그러니까 음력 이 마지막 날엔 또 이 그 벽사의 의미, 그러니까, 뭐, 나쁜 기운을 내쫓는다는 의미로 팥죽도 먹고, 뭐, 이런 절기에 따라서 또는 그날의 음식을 또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그러면 대표적으로 송편인데, 송편이 만두처럼 동그랗지 않고, 왜 가느다랗게 초승달 모양인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름달 모양은 완전함 그 자체지만, 초승달 모양은 시작하는 그 의미가 있어서 보름달이 뜬 날에 초승달 같은 송편을 먹으면서 그 완전함을 바라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누군가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추석이 지났지만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또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갈등과 많은 어떤 문제가 있지만 다시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12월까지 정확하게 4개월 정도 11, 12니까 3개월하고 며칠 남았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면서 그 3개월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 기사는 닷 올린 심우정 후 문 일가수사 첫 시험대라는 제목입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바로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했지요. 이 기사는 사실 취임식의 취임사를 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조간신문의 일면 톱이기 때문이고요. 이 기사에서는 어쨌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원석 검찰총장, 전임 검찰총장이 얼마나 지지부진했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로감을 줬는가, 정의가 바로 서려면 제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다음에 사필 규정에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검찰의 총수로서 할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사실 비판을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사들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일면톱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일가 수사가 첫 시험대이다. 이 일가의 수사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리고 또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기소를 하느냐를 두고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일면 톱에선 담아내지 못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축사를 통해 취임사를 통해 축사가 아니죠.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사실 이현석 검찰총장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역대 어느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 검찰총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취임사 그대로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가 취임사에서 오늘 밝힌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못한다면 전인과 똑같이 진짜 많은 비판을 받겠지요. 보통은 5년의 그 임기 중에 중간에 바뀐 검찰총장은 중반과 이제 그 말기, 그러니까 정권의 말기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곤혹스럽지요. 왜냐하면 역대 어느 정권이든 검찰은 마지막에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과 원칙, 그러니까 집권 말기 전에 법과 원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날석에 정말 그런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집권 말기에서 검찰총장이 어떠한 행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2년 전에 이랬어. 바로 지금 보여줘야 되는 그것을 앞으로 한 3년 후에 집권 말기쯤에는 맞아, 이 사람은 취임하자마자 정말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웠어 라고 기억을 한다면 그 이후에 검찰은 아마도 많은 어떤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공정하게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면톡. 아마 사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칼럼으로 가겠습니다. 주필이 직접 쓰셨네요. 김건희 마녀 사냥의 정치적 진실. 앞에 부분은 중세시대의 마녀를 어떻게 재판화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늘로 찔러 피가 나지 않으면 마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온갖 고문을 다 해서 죽거나 아니면 마녀로 판명이 나서 화형당하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를테면 물속에 빠뜨립니다. 물속에 빠뜨려서 익사를 하면 마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익사를 했는데 마녀가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물에 빠뜨렸는데 숨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녀다 해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느냐 익사를 하느냐, 이게 마녀 재판의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마녀 사냥이라고 이름 붙여진 수많은 그런 그 정말 폭압의 세월이 바로 중세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이 칼럼은 상당히 앞에 많은 부분을 마녀 사냥을 묘사를 했습니다. 야만의 시대. 그런데 이 야만의 시대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는 마녀 사냥이 있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이 있었고, 이제 8년이 흐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당시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바로 마녀라고 지목한 사람들의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지요. 기가 막히게도 마녀 재판은 재판부가 그 마을에 들렀을 때 마녀라고 지목된,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그 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재판을 해달라는 형식이 돼버립니다. 즉 어떤 거지요? 마녀니까 재판을 그대로 그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나중에 몰수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재판 결과는 마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녀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재판부에 내야 되는 그런 참 기기묘묘한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졌는데요. 바로
마녀 사냥이 이루어진 첫 번째 원인이 재산을, 남의 그 자산을 빼앗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즉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산이 권력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보수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마녀 사냥, 즉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마녀로 지목을 해서 이렇게 탁탁 털어서 죽임을 조리돌림을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라고 칼럼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설은 미국 핵 우산 중요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라는 아시아투데이의 논지를 계속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사실 핵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만 저는 이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기자를 했고 또 이제 중간 간부를 거쳐서 국장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굉장히 큰 규모의 세미나, 그러니까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려주는 그 우리나라의 그 핵과 관련된 문제, 또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핵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거를 언제나 탁탁탁탁 전부 다 보여줘야 됐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상 핵과 관련돼서 은밀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는 바로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켜버렸어요. 실험에 실패 여부를 떠나서 중간 과정에서 들켰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IAEA가 어마어마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과 관련돼서 재처리도 현재까지 제대로 일본 수준으로 그런 이 규제 해제를 못 받고 있어요. 일본보다도 더 규제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억에 납니다. 언론이나 혹은 국회의원이 핵과 관련된 핵자도 언급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왜? 핵과 관련된 그런 핵무장? 이건 꿈도 못 꾸고요. 원자력을 재처리해달라. 이 정도 수준만 이야기하더라도 미국 IAEA는 또는 미국 조야는 지금 한국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고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리스트, 즉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이 어떻게 핵과 관련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리스트까지 작성을 하고 엄청난 규제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얘기를 못했느냐? 조금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자력과 관련해서 제대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스트윙에서 웨스트윙 사이에 회랑이 있습니다. 그 회랑에 수분간에 걸쳐서 언론도 다 뿌리치고 그 다음에 수행원 전부 뿌리치고 두 사람만 그 복도를 걸은 적이 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편집국장단 오찬을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오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질문 기회가 왔고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 원자력과 관련된 굉장히 큰 사명을 갖고 방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회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바로 그때 회랑에서 그 수분간 걸었을 때 원자력과 관련된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우리의 규제를 일정 정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 기억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장이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도화된 그런 그 수준으로 이미 높은 단계에서 핵무장이 거의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오바마 정부를 벗어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가 시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사실 굉장히 전향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당시에 그 안보와 관련된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방한을 했거나 방위를 해서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물론 핵무장을 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핵과 관련된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워딩들을 그때도 했고요. 또 CSIS 국제전형문제연구소라든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문장과 관련돼서 그 후에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진전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르게 이렇게 핵무장과 관련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라고 저는 이 사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좀 느꼈습니다. 자, 이 사설과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장원재 기자, 아시아투데이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장 기자 아시다시피 뭐 스포츠 전문 기자이지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의 축구 전문, 스포츠 전문 박사이자 또 북한 전문 가이고 또 북한과 관련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해 왔던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장원재 기자를 와 함께하는 시간에 바로 북한 문제도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하시죠. 장원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맹성은 떨어지지만 용맹성? 그렇죠. 호랑이는 용맹하죠. 네. 하지만 호랑이도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영리함에 있어서는 이 토끼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전력을 다한다. 전력을 다한다라는 건. 근데 누가 그러더군요. 토끼가 잡기 굉장히 힘들어서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토끼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장 박사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정치 얘기입니다. 네. 이게 오늘 그냥 아예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덮여져 있어요. 바로 오늘 그러니까 그 9월 19일에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내 오늘 새벽에 폭로를 하겠다. 큰 거 터뜨리겠다. 큰 거 터뜨리겠다. 맞습니다. 큰 거 터뜨리겠다. 그리고 6시 17분 발로 뭔가 올리겠다. 기사를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시간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막 뭐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와 서버가 폭주해서 안 들어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할까요? 짧게 제가 그냥 개요만 좀 설명을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추석 연휴 직전에 이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이미 그때 한번 폭로 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총선 당시에 김영선 의원 김영선 5선 의원이죠.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에서 재보궐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이제 공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텔레그램으로 김영선 의원한테 당시 총선 당시에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해주면 맞춤형 공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김영선 의원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표현 안 하죠. 대통령 부인이 마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양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저는 폭로 하나 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 그걸 증명할 길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의 텔레그램 문자. 지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공언한 대로 그 내용이 문자가 공개되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에 공개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된 그 어떤 증거도 전혀 내놓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고 하면서 폭로한 것은 녹취록이었는데 바로 명태균 씨라는 사람, 아마도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 맞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쓰는 바로 김영선 의원과 함께 김영선 의원을 보좌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보다 더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김영선 의원을 도와주던 정치인, 뭐 이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면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워딩은 나와요. 이 사람이 모씨, 그러니까 기자로 보입니다. 이 알파벳 E라고 돼 있는데 E라는 사람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걸 빨리 기사화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걸 보고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네,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저 한겨레 신문 창간 10주년인가에 이제 한겨레가 복거일 선생님한테 네. 글을 하나 좀 부탁을 해서 좌파 매체가 네. 우파의 지식인에게 글을 부탁했네요. 그렇죠. 네. 이 자체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복거일 선생님이 쓰셨던 마지막 문장이 통렬했습니다. 네. 의견은 사설로 족하다. 그렇죠. 기사는 진실을 담고 사실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무슨 이 언론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듯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을 아무리 왜곡해도 네. 본인의 정치 이념에 충실하기만 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팩트를 왜곡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도 선진국형 징벌적 배상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걸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불법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불법적 행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은 산더미만큼 크고 네. 적발됐을 때 받아야 하는 어떤 처벌의 수위는 그거보다 못하고, 그러면 경제학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서라도 네. 이익이 큰 쪽으로 베팅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이회창 총재 시절에 그 육포 논란, 뭐 네네. 인간 육포 논란, 결국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밝혀졌는데 네. 대선 끝나고 나서 뭐 미안하지만 대선은 다시 할 수 없고 네네.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있고 정치 주변인들도 있는데 네. 저는 명모라는 분과 일면식도 없고 어떤 네네.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대개 그런 브로커 분들의 경우는 내가 누구를 알아. 네. 그리고 얼마큼 영향력을 행사할 그렇죠,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는 게 본인의 능력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많은 분들이 좀 과장을 하거든요. 네네. 나 그 사람 잘 알아. 음. 그런데 알고 보면은 뭐 스쳐 지나가듯 한 번 악수한 거 뭐 이 네. 정도인 거. 네. 그 예전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소련 시절에 네네.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부정 비리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정치적인 백이 없으면 네. 아예 대학 진학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그 노점상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분은 노점상인데 자기가 부탁받은 사람이 대학 입학에 실패하면 돈을 돌려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오, 아니 그 자체가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도의가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명성을 누렸느냐? 네네. 일단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수많은 고관 대작이 와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돈을 돌려주니까 신용도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뭘 했느냐?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명성이 높아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이 사람한테 가면은 합격이 되더라. 예를 들어 A라는 그
후보자가 있다고 네, 치죠. 네. 그러면 그 학생의 부모는 이 노점상한테만 뇌물을 고였겠습니까? 아니, 수십 군데에 고였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작동해서 합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네. 그걸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명성에 기탁해서 돈은 받고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실패했을 때 돌려줌으로써 명성과 영향력은 그 소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저는 한국 정치권에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지금 이 행태들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간의 문자가 지금 공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일단 김영선은 뒤로 물러나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자리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녹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선의 어떤 텔레그램 문자는 없고 이 사람의 녹취가 마치 증거인 것처럼 뉴스토마토가 드러냈으니 일단 이 자리에 명태균이 갔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드러난 건. 대신 김건희 여사 말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이준석. 왜냐하면 자,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사달이 왜 났냐면 자, 김해 갑으로 갔다. 김해 갑으로 갔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런데 지금 정황상 김영선과 이준석이 2월 29일인가에 칠불사라는 하동에 있는 절에서 새벽에 만났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양쪽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거를 아니야 저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간 거야 라고 양쪽이 지금 상대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즉 김영선 측이 지금 공천에서 떨어짐으로 해서 개혁신당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갖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준석이 왜 등장하느냐? 이준석과 명태균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데 명태균 쪽에서는 이준석이 찾아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거짓 폭로를 해주면 비례 1번을 주겠다. 김영선한테. 그러니까 5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높은 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나를 뭐 공천을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비례 1번을 주겠다. 라고 칠불사라는 절에서 얘기했다는 거고. 명태균 입장에선, 명태균 입장에서. 근데 이준석이 바로 지금 반박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명태균이 찾아와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졸랐다. 그런데 자기는 대표니까 개혁신당 대표니까 거기는 그거는 공천위원장한테 알아봐라 하고 김종인한테 떠밀었고 김종인이 오늘 또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아유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다 내가 거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폭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폭로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이준석의 공작 정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준석 대표도 좀 꼬였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가 좀 꼬였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측 발언이 그래도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정당은 비례대표로 기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아예 공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네. 그래서 한 단칼에 잘라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만난 사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거래가 오갔을지는 좀 의문이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양측의 세법이 다 다릅니다. 네. 달라서 이제 김영선 의원 쪽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가서 현역 의원 숫자가 5명을 넘으면은 선관위에서 받는 교부금도 확 뛰니까 그런 면에서의 몸값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5선 의원이고 중진급 의원이기는 하지만 젊은 정당, 새로운 정당을 내세우고 출범하는 마당에 굳이 그런 5선급 정치인이 우리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그 둘을 연결해 준 어떤 X라는 인물이 있다면 그 X라는 인물이 이쪽에 가서 한 말과 저쪽에 가서 한 말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 박사하고 제가 약간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그 점에서 자, 이준석과 천하람이
하동 7불사에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근데 저는 그게 행동이 이쪽 명태균 쪽에 더 있다. 공작 정치다 쪽에 한 표를 던지는 게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당시에 개혁신당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됐고 그런데 굉장히 바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정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철불사를 갔다는 것은 칠불사를 하동까지 내려가서 네. 이게 하동이 뭐냐면 바로 그 김해라든지 가깝거든요. 이쪽 에어리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죠? 김영선 쪽. 김영선 쪽을 만나러 간 사람이 바로 이준석 쪽이지. 만약에 김영선 쪽이 급했다면 서울로 찾아와야죠. 그래가 졸라대야죠. 그런데 누가 졸라댔느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간 사람이 졸라댄 거다라는 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김영선이 원래 서울 수도권이 지역구였어요. 고향 어디 아니었나요? 뭐 일산 쪽이었어요. 네. 그런데 두 번 떨어집니다. 두 번을 떨어지고 거의 8년을 놀아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공천도 주지 못했던 것이고 하위 10%에 이미 걸려 있어요. 그런 사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창원 의창에 갑작스럽게 보궐 공천을 누가 주느냐? 이준석이 줍니다. 물론 뭐 그때도 이준석이 대표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준석이 보궐선거에서 대표가 김영선한테 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창원 의창 쪽 김종량 후보라든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때 털을 맨날 다졌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그때 줬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이 어느 정도는 김영선과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영선이 거기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 하동 7불사까지 달려간 사람 쪽이 좀 더 절박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철불사를 가서 누구를 만났죠? 명태균과 김영선을 만났죠. 네. 그러면 이제 김영선 의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 모종의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논의가 성공했을 때 그 네. 시간에 그 절박한 시기에 하동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아간 거 이상의 본전 이상의 확실한 정치적 이익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 내려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뭐냐? 지금과 같은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2월 29일 7불사 회동을 지금 뉴스토마토도 뭐 3면에 그냥 큰 제목으로 해서 4명 플러스 알파가 만났다. 근데 여기서 협상이 결렬됐다. 뭐 하면서 쭉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 어쨌든 뭐 7불사에서 만났든 안 만났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이 완전히 이 진실 공방이 이 이준석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뭐 이준석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떠밀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개혁신당이라는 조그만 정당에 정말 이 애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한 150석에 있는 정당 정도만 컨설팅을 해줬지, 요렇게 쪼그라든 정당을 처음으로 컨설팅, 자기가 뭐 책사 역할을 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이준석의 어떤 그 스타일을 기억을 하신다면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요. 내가 제사야, 내가 책사야. 그래서 내가 천재야. 내가 다 했어. 언제나 그렇게 정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한테 맡겼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다 한 거야. 공은 내가 다 했어. 라고 한 사람인데 최초로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했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돌렸지만 모든 거는 이준석이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준석이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내놔봐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비판을 해왔는데 이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태도를 바꾼 것도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를 다 깔아. 그래서 개혁신당이 지금 오늘과 같이 정말 최악의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라. 떳떳하다면 벗어나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떳떳하다면 증거 다 공개하고 벗어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차제에 이런 오보를 만약에 이제 이게 오보로 밝혀진다면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는 선진국형 좀 징벌적 배상까지도 한번 우리가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 팩트 체크를 철저히 하고 보도해라. 그것이 언론의 기본 의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명태균 씨가 MC라고 표현되는데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 기자 편집국장과 뉴스토마토 회사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고소를 했고요. 이준석에게는 그러면 증거 내놔봐라 했더니 자기가 직접 그 텔레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텔레그램을 잠깐 봤다는 얘기인데 네. 잠깐 본 것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텔레그램은 명태균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태균 씨가 주장하듯이 아니 김건희 여사와 나와의 문제이지 김건희 여사 김영선과는 전혀 커넥션이 없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뉴스토마토가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텔레그램 증거도 없이 지난번 기사와 오늘 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고소건과 관련돼서는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조국이 또 숟가락 하나 딱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뭔 스모킹건이 이렇게 많아? 그분은 안 끼는 데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스모킹건이라는 건 딱 하나 아닌가요? 이렇게 뭐 이 스모킹건이 여러 개가 이렇게 스모킹건이 있으면 벌써 뭐 불에 타서 그냥 다 소실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예. 자,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이 되니까 갑자기 양산에서 몸살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광주 거리를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뭐 광주에 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9.19 군사합의 6주년이랍니다. 그리고 막 뭐 9.19 군사합의를 내가 했는데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광주 비엔날레도 보러 다니고 하고 다닙니다. 9.19 군사합의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가요? 자랑스럽지 않죠. 네. 네. 왜냐면은 이제 북한과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은,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을 거의 없애고 뭐 DMZ 평화지대로 만들고 뭐 서해 쪽도 뭐 수역을 뭐 공동 수역 비슷하게 가자. 아무튼 디테일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이게 핵심을 추리면 남과 북이 지금 대치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북은 노동당 규약에서 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단 한 번도 이 뭐랄까요 모토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19 선언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상대방을 서로 그 군사적으로 좀 자극하지 말자 뭐 이런 네. 내용인데 크게 보면 네. 자 문제는 그러면은 핵무기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네. 이른바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 쪽이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이 9.19 평양 공동선언은 재래식 무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일방적으로 서로 쓰지 말자고 하고 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여기 뭐 적어놓은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를 위한 진일보냐? 네.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9.19 군사 합의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우리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실제로 포격 훈련을 우리는 이제 바다를 향해서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끌고 포항까지 와서 뭐 훈련을 했다. 뭐 그러니까 그 주둔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해병대가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파주로 이동하고 뭐 380km인지를 이동해서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장 여건도
뭐 해병대한테는 그렇게 썩 적합한 데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병대 전력의 누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해에 대한 얘기도 이게 계속 나오는데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황해, 이 서해는 정말 갑갑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6.25 때도 그렇고 그 휴전 직전까지 대한민국이 서해에 있는 섬들을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거의 다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 쪽에 너무 붙은 뭐 기린도라든가 요런 데는 그냥 이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이제 서해 5도 쪽, 네네. 뭐 연평도, 백령도 여기만 이제 우리가 우리 영토로 삼고 기린도나 뭐 몇몇 섬들은 네. 포기를 한 네네. 거죠. 이제 네. 공도화 정책, 네네. 섬을 비우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은 북한은 이 황해, 서해 바다 쪽은 연근해 말고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동 수역화한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항상 자기네 수역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이나 이런 데로부터 백령도까지 가는 복도식 바다. 네. 그 복도식 바다는 인정해 줄 테니 나머지는 다 우리 바다임을 인정해라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의 네.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북은 이런 주장을 했고 서해 쪽은 우리가 영해로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 이런 식의 9.19 합의의 내용대로 공동 수역화한다면 이거 역시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북이 그동안 생떼를 쓰던 것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을 보면 3,000번에 걸쳐서 파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유명무실화된 군사 합의와 관련돼서 그렇게 온갖 그런 이 위반을 했으므로 우리가 파기를 하겠다. 우리도 파기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을 두고 문재인과 이재명과 좌파 민주당은 우리가 파기를 했다. 평화를 걷어찼다라고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분들이 북에 대해서는 별 얘기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심한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쪽,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아주 날선 비판들을 하시고, 네. 그러면 이분들의 기준은 어디냐?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일기 정부 시절에 참모들, 맥메스터라든지, 이 파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고록이나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이 너무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당시 트럼프 정부에 북한의 입장에 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만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해서 네,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회고를 많이 하죠. 그런 회고록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그 국제적인 대변인인 네. 듯한 인상을 받았다. 뭐 네. 그런 대목도 있고요. 네네. 그럼 그런 식의 증언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네. 왜 그렇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해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어떤 일가와 관련된 소환, 즉 문다혜가 소환이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문재인도 자기 사위를 봐달라라는 그런 청탁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을 임명한 것 이런 거 다 드러났으므로 이제 곧 문재인도 소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활보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기념식 메시지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으로써 나는 죄가 네. 없어, 나는 당당해 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분이 임기 중에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가족을 건드리냐, 이거는 정치보복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네네. 기준은 명확합니다. 네. 범법 행위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범법 행위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네. 여기 자꾸 왜 감정적이고 인정에 호소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네. 그러면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똑같은가요? 자기 일이 되면은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문재인과 관련돼서는 9.19 군사 합의가 6주년이 됐다고 이렇게 양산에서 나올 게 아니라 이제 곧 있을 검찰 소환에 착실하게 대비를 하고 응하고 또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자기가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자숙하고 경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또 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참 꼴불견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정은과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와, 이 북한도 추석이 그래도 명절 아닙니까? 명절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번 추석에는 거의 도발로 그냥, 도배를 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양의 그 오물풍선과 함께 전방이, 그러니까 아주 다용도의 이 도발을 했다. 즉, 방사정포에다가, SRBM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로 한꺼번에 그렇게, 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쏟아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4.5톤급 탄두미사일을 쐈다. 네. 그리고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북한이 상당히 초조하다.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달라라고 호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 미사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는 이미 약발이 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사일을 쏘면은 네. 한국, 일본에서 생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옛날에 미사일을 쏘니까 일본이 무슨 민방위 훈련을 난리 하고 났지.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태평양에 떨어졌네. 국가적 위기네.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그 정치권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있고 네. 또 불안감을 조성해서 네네. 내분을 일으키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네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네네. 또 쐈어? 그건 뭐야? 이런 식의 반응밖에 없으니까 네네. 김정은이 기대하는 반응과는 상당히 동떨어졌고 네네. 또 혼연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정치권들의 이 진폭이라 그럴까요? 마누버. 그러니까 행동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북한 입장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특히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봉쇄해 놓고 움직일 여지가 적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협상 카드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뭐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별 반응이 없거든요.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노동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생각보다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대외 매체만 보도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4.5톤과 관련돼서도 네. 선전할 만한데 국내 매체는 노동신문 예를 들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우리 대외 매체에만 지금 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북한이 예전부터 2012년이 되면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 젖히겠다. 네. 이게 지금 봐서는 핵 개발 얘기였다고 거의 이제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핵 개발만 하고 나면은 이거를 협박 수단으로 써서 앉아서 말하자면 조폭들이 자리세 뜯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이 왕창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주민 사이에서는 약간의 이제 반발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외부 정보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미사일 발사 비용이 이게 상당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쏜 그 미사일 발사 비용만 네. 해도 옥수수를 기준하면은
북한 주민들의 1년치 식량분을 상회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불쇼 아니냐. 네네. 허튼 데다 돈 쓰는 거고 그렇죠. 먹을 거는 안 주고 네네. 이런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북한의 배급 체계가 사실상 붕괴가 됐죠.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거를 주는 게 당이다. 먹을 거를 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식의 세뇌된 의식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아니 장마당이 중요하지 노동당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식이라든가 충성도가 상당히 약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김정은 되게 골치 아플 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싼 값에 판매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기할 테니 얼마 달라. 그리고 이제 부르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싸게 부르기도 힘든 게, 네. 고난의 행군 때 뭐 80만에서부터 300만 사망설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탈북자 중에는 그 후유 사망까지 합치면 500만이 넘는 거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의 이른바 원로급들 입장에서는 네. 핵무기를 팔아도 최소한 이 수백만의 목숨값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음. 여기도 이제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만들어서 국제 정치의 시장 논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네. 김정은이 받고자 하는 희망 가격은 굉장히 센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샘플 케이스로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쇼케이스를 하더라도 네. 고객들이 와야 이게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객이 지금 안 와요. 네. 기자들이 안 와요. 쇼케이스를 하면. 네. 기자들이 와서 어머나 하고 이제 막 대서특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매우 갑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데일리 기사 하나만 제가 좀 논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가, 가끔 잊혀질 때쯤 되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 운영위에서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김정은이 약을 지금 바꾸고 있다. 약을 구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당뇨 관련 약이 아닌 고혈압 당뇨 관련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동향을 파악했다. 네. 비만약인 위고비와 당뇨약인 오젬픽을 찾고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기사는 지금 김정은이 건강 이상한 거 아니야? 예, 140kg라고 하고요. 또 키는 170인데 체질량 지수가 40 중반의 초고도 비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 이상 있는 건 확실하죠.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은 일종의 김정일의 그 숨겨진 자녀였기 때문에 네. 김일성이 네. 사전에 손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쨌거나 김일성과 김정은이 같이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김일성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한 누구죠? 김정남. 네네네. 김정남은 확실히 손자로 인지했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게 없거든요. 그게 컴플렉스라서 상당한 컴플렉스죠. 자꾸 김일성처럼 이렇게 이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했던 거군요. 탈북자한테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 이제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목소리가 되게 똑같답니다. 김일성과 김정은의 목소리가 똑같아서 이제 외모만 비슷하게 만들면 일종의 우상화 정치에 상당한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네. 김정일도 막판에는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난 그렇죠. 다음에 머리도 다 빠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그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막판에는 좀 기력이 쇠한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김정일의 이른바 교시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삶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이 상태로 간다면은
위험하죠. 초고도 비만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세상 모든 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동물 학대 방지 기구 뭐 이 비슷한 시민 단체가 있다면 네, 김정은이 살 빼는 것은 그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말을 위해서 네.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이런 그 하얀 말. 네, 그 환영 성명 같은 거 하나 내도 재밌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 집안이 꽤 그래도 오래 산 집안이야. 김일성도 82세고 김정일은 뭐 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70세까지 살았어요. 그 인민들 생각하면, 그 주민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오래 산 거지. 북한의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 네. 그런데 아마도 지금 흡연 양이나 혹은 이 비만으로 봤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수명이 짧을 것이다. 네, 수명이 확실히 짧을 것 같고 지금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은 네네. 말을 할 때 이렇게 씩씩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가호흡이 그렇죠. 상당히 힘들 정도다. 예, 이번에 그 탈북한 이일규 참사인가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이일규 참사가 바로 옆에서 박수로 내가 들었는데 숨을 너무 가쁘게 쉬더라. 네. 이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 심장이 초고도 비만 140kg의 이 몸뚱아리를 유지시키려면은 그렇죠. 얼마나 무리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뭐 심장만 무리하나요? 뭐 폐, 간 다 무리를 하고 있고 김정은의 이 흡연은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예전에 그 트럼프 만나러 기차 타고 갈 때 네. 그때도 뭐 중국 이런 데서 김정은이 이렇게 재떨이 들고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게 다 영상으로 그렇죠. 찍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여정이 아예 제떨을 갖고 다니는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김주애라는 그 딸을 자꾸 뭐 전면에 내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탈북민한테 들었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래요. 네. 방송 내내 그러니까 조선중앙 TV나 이런 데서 금연합시다. 네. 캠페인 막 하고 나서 딱 그 수령 동지가 나오는데 담배 피고 있어. 네. 그것도 미사일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그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주애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김정은 딸의 이름이 주애일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김정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김정운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고용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예, 엄마도 어머니. 고영희로 알려졌었죠. 예. 고영희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용희가 이름인 거고 김정은도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으로 밝혀졌는데 이 주애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네. 그 누구죠? 저 미국의 NBA 농구 선수 하다가 네네. 그 악동. 네. 악동. 데니스 로드맨. 네, 로드맨. 데니스 로드맨한테 김정은이 저 애가 내 딸이야 아하.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하면서 발음을 했는데. 네, 저 애. 그래서 그거를 데니스 로드맨이 저의. His daughter's name is 주애. 그래서 이게 주애가 된 게 아니냐. 게 아니냐. 그 실제 이름은 주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왕가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숨겨진 아들이 또 뛰쳐나올지 모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북한은 이렇게 그 자기 아들, 딸이 몇 명인지, 이름이 뭔지, 이런 거조차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당당하게 할 텐데, 그 안이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는.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왕가는 그 자체가 나라의 뭐랄까요, 하나의 심볼이고 상징이고, 상징화해야죠. 그래서 이미지를. 자녀 나면은 그 자체로 뭐 전 국민이 이제 축하도 하고 그러는데 예. 북한만 이렇게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얘네들도 나름대로 뭔가 그 체면이라는 걸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툭 하면은 우리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서는 우리 공화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최근에 거의 안 씁니다.
뭐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그 예전에 그 썼던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아, 주어가 그러니까-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지네들도 예, 예. 아는 거죠. 아하. 우리가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구나. 아하. 주민들한테도 심지어는 웃음거리가 되는구나. 그렇군요. 자, 오늘 추석을 맞아서 어쨌든 이렇게 도발을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데 사실인지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또 달려주셔서 다음 주 그 목요일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종훈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다음 주 저는 월요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월요일 맞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